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특히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계약 취소를 하는 게 늘어나고 있대요. 왜냐하면 대출이 안 돼서. 지금 상황은요, 집값의 매수 심리가 주춤하고 있어요. 3주 연속.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겠다라는 매수 심리가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가격이 떨어진 거랑 심리가 죽은 거랑 하락한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주택 가격 심리를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112에서 108, 105, 102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가격은 어떠냐면요, 매매 가격 지수라든지 변동률을 보면요, 여기 보세요. 서울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한 2017년도 이번 정부가 들어온 시점을 보더라도 매매 지수들이 엄청나게 전세랑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 심리도 아직 떨어지지가 않고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비단 서울의 주요 지역만 이럴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수도권 아파트와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폭도 상당히 가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요게 이제 서울인데 경기를 보시면은 경기의 폭을 보세요. 최근 3년 최근 2018년부터 보더라도 2019년부터 보더라도, 그리고 주간 단위로 보더라도 가격들이 움직이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둔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길게 봐서 2021년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폭이 커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늘리면은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는데, 지금 수도권은 어떤 지역이 오르냐? 지금은 가격이 싼 게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동두천도 올랐죠, 포천도 올랐죠, 하물며 연천도 올랐죠. 그런데 이제 수도권 남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던 오산 같은 경우도 올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40% 급등을 했어요. 무서울 지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오산 같은 경우도 이 급등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17년도, 16년도는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하다가 오히려 내려갔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 보면 급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산의 메인 지역이 아닌 지역에 보면은 예전에 20평대가 1억인 게 있었어요. 1억 초반인 게 1억 5천. 대원 아파트죠. 대원 아파트 그거 투자하라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게 지금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좋은 입지에 아닌 것조차도 가격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 군데 움직이는 어떤 그 요소들이 있겠지만요, 지금은 너무 많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너무 경기도에서 비싼 지역이 많아지고 서울에서 비싼 지역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갭 투자를 하기 좋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저렴한 게 거래가 되면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근데 이 본질은요, 올라가는 본질은요, 인플레이션이 가격의 올라감들을 만들긴 했지만요, 공급에 대한 수급 불균형들이 오히려 이 가격들을 급등하게 만드는 양상이 일어났고, 그게 파동으로 퍼지면서 전국으로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게 정부가 대책을 내는 부분들은요,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대책은 되게 효과가 없는데 실제로 잡으려고 했던 갭 투자자들은 더 늘어나는 양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는 집값도 못 잡고, 그다음에 투기꾼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웠던 다주택자 그리고 갭 투자자도 못 잡았어요.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막혀 있는 게 힘들잖아요. 그 힘든 부분들이 아마도 내년 정도에 다시 이제 풀리는 시기가 오면요, 이게 또 다른 또 시장을 또 만들 수 있어요. 규제로 누르면요, 누른 만큼 그 누른 거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프링을 누른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누르고 떼버리면 튀어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대책이라는 게 지금 규제 일관도로 내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냥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가격이 또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게 특히나 2022년도는 지금 현재 뭐 대선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지표 자체가 상승을 가리키는 부분들로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거꾸로 말해서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대출을 받고 하면요 또 다른 부작용들이 스프링처럼 튕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장이 지금은 동맥경화 수준으로 혈관이 막혔고 지금 여기에서 피를 조금 이렇게 뚫을 수 있는 혈전용요제가 필요한데 이런 게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 완화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요 안정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이번 정부는 이번 기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왜 못 바꾸냐면요. 처음에 단추를 잘못 잠궜어요. 그리고 이거를 두세 개 잘못 잠갔을 때 풀면 되는데 지금 끝까지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이 막바지까지 내려온 부분 보고 잘못 잠갔지만 이것도 패션이야. 이것도 이쁘지 않아? 이것도 괜찮아.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거를 다시 푼다는 것 자체는요. 지금 시기상으로나 이제 어떤 선거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불가능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도래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무주택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올해도 유효해요. 제가 만약에 하락의 시그널이 분명히 오면은 지금은 하락의 시그널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2022년도는 우리가 실물 자산을 내 돈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유리하고요. 우리가 혈전 용해제를 동맥경화된 데서 혈전 용해제를 받을 수 없다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피가 지금 탁하잖아요. 기름기가 많아서. 근데 계속 피를 맑게 해주는 약을 주는 게 아니라 기름기 있는 음식을 계속 주고 있어요. 우리가 더 이제 숨쉬기 힘들게. 그게 이제 대출이죠. 우선은 지금 전 하반기의 이슈 중에 하나가 대출과 전세의 어떤 막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부에서 가계 부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6%까지 했는데 그래서 농협이 7%까지 써버리니까는 이거 너무 많이 썼네. 너 이거 대출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무언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금지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은행도 그렇고 뭐 국민도 일부 그렇고 지금 계속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조를 가계 부채를 너무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명목하에서 내년에는 4%로 제한을 하겠대요. 4%로 제한하는데 이것도 뭐 단순히 홍남기 부총리가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금융에 관련되었던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이주열 하는 총재라든지 고승범 이번에 금융위원장 됐죠. 금융위원장이라든지 그 정은보 금강원장이라든지 요렇게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수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 미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대출이 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선택을 나중에 선택해야 될 걸 지금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년이 되면요. 내년에 1월, 2월, 3월, 4월 되면은 뭐 전세가 가장 좀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대출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미리 쓰려고 막 몰릴 거예요. 아마 몰릴 거예요. 왜냐면은 하반기가 되면은 또 대출이 막히니까. 그래서 이게 몰리면서 가격들이 또 불안하게 움직이는 양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대출 받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토요일 날 제가 올해의 마지막 전세를 마쳤어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세입자를 제가 이제 수용을 했어요. 한 3억을 포기하고. 아무튼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이 되게 혼탁하대요. 그러니까는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계약 취소를 하는 게 늘어나고 있대요. 왜냐하면 대출이 안 돼서 내 주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나 이거 전세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세 계약서를 쓸 때 약정을 한대요. 내가 만약에 전세 대출이 안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약을 뭐 무효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대출을 못하게 하면요 피해자는 서민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이 대출하고 전혀 무관해요. 토지거래 호구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이 없어도 집을 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출을 막으면요. 정말 이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서울이 지금 9억이 넘는 지금 평균이 12억 가까이 됐죠. 매매가가. 그런 시장에서 대출을 만약에 한다고 쳐요. 뭐 9억 미만짜리로 한다고 쳐요. 그런 물건이 있어서. 근데 이거를 대출이 만약에 규제가 이제 이렇게 심해지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조금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서울은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현금이 없으면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대출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 비싸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서울의 외곽이나 아니면 경기 인천으로 서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밀려나는 경우가 생겨요. 왜? 대출이 안 되니까. 비싸서. 그리고 대출이 불가하니까 그냥 내가 있는 돈 범위 내에서 뭐 이제 어거지로 이제 더 안 좋은 입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이런 그 규제의 강화들이 시장의 고민을 더 깊어지게 하고 그러한 좀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게 실거주자들 그리고 돈을 작게 가진 사람들 일단은 이런 분들이 이제 외곽으로 몰려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